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지만 막상 곁이 빈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롭고 헛헛하더군요. 주말마다 혼자 밥을 먹고 병원에 갈 때나 명절에도 늘 어딘가 하나 부족한 느낌.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사람 냄새가 그리워졌고 정말로 이제는 누군가와 다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리고 첫 만남부터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도 조용조용 참하더라고요. 뭔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저만 그런가 했는데 그녀도 저를 괜찮게 봤다고 하더군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부모님께 손자를 안겨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기운이 없으시고 자식 걱정만 하셨던 터라 이 사람과 잘 살아서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물을 받고 싶다는 말에 저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초혼이시라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알겠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편하게 가고 싶었던 입장이거든요. 특히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하면서 한 번은 전화를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해서 솔직히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이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생각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까운 웨딩홀을 예약했고 예식장도 깔끔하고 단정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양가 어르신 모두 큰 욕심 없이 도와주셨고 분위기는 잘 흘러갔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 후 합가를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무래도 그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부모님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의 불편함을 우려한 거죠. 대신 본가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주면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거지 싶기도 했고 가족끼리 뭐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싶어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났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형이지만 22평 전셋집을 마련했고 그녀도 그에 맞춰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단은 5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 세태 감안하면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금액이었고요.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땐 또 살짝 긴장됐지만 그녀가 다이아 세트를 원한다고 했다가 제가 조율을 해서 일부 다이아 반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괜히 내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인 결혼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모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웨딩홀에서 친구들과 친척들이 와서 형 진짜 잘 만나셨네요. 예비 신부분 분위기 너무 좋다 하는 말들을 듣는데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특히 축가 부른 분이 신부 지인의 아드님이라던데 알고 보니 기성 가수더라고요. 그 축가 덕에 예식장 분위기가 아주 들썩였고 그날은 정말 축제처럼 흘러갔습니다. 신행은 괌으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처음 가는 해외라 그런지 신부가 많이 설레어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웃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모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눈가가 촉촉해지셨고 저도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식사 자리,
신부가 직접 만든 갈비찜, 구절판, 잡채의 전까지 어머니께서 얘가 웬만한 음식 솜씨가 아니구먼 하시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아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다시 잘 채워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있고 아기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직장은 원하면 다니고 아니면 집에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좀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업주부로 지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고마웠습니다. 몸도 좀 챙기고 집안도 정돈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내가 부담 없이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간다면 그게 더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하고 허락했고 아내는 그때부터 전업으로 집을 돌보며 나름 열심히 신혼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 낮엔 시댁에도 자주 들르고 제가 퇴근할 무렵이면 향기 좋은 된장국, 가지무침, 구운 고등어 같은 밥상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먹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하고 서로 확인하듯 웃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이 바뀌게 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모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어요. 아내는 미리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서울 오신대. 하루 자고 가신대. 그렇게 오후쯤 되어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처가는 거제도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제도면 거리도 꽤 되고 차로도 5-6시간은 좋게 걸리니까 저는 당연히 뭔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약간 긴장했죠. 하지만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함께 오셨고 저는 집안을 서둘러 정리하고 안 쓰던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해 새 이불까지 깔아두었습니다. 손님 대접은 기본이라는 생각이었고 또 어른들이니 편히 쉬다 가시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장인어른은 오시자마자 몸이 안 좋다며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주무셨고 저도 다음날 출근이 있어 인사를 드리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거실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 크진 않았지만 분명히 웃음과 함께 맥주캔 따는 소리 그리고 조금은 감정 섞인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 중이었죠. 원래도 가끔 술을 드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날 들려온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네가 좋다고 해서 보냈지만 첫 결혼보다 나은 것도 없구만. 왜 그렇게 서둘렀대? 그것도 시집살이 하면서 말이지. 말 그대로 심장이 턱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위해서 전셋집도 구해주고 시부모와 합가도 피하게 해줬고 무리해서 예단 예물도 맞춰줬는데 첫 결혼보다 낫지 않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물 마시러 가려다 발걸음을 돌렸고 이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켜서 아내에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나 물 좀 떠줘. 잠시 후 장모님이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아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컵에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장모님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아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술 드시면 원래 그래. 그냥 횡설수설하셔.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며 그대로 앉지도 않고 나가더군요. 그 순간엔 저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물만 마시고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땐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는 믿음. 그런 말은
그냥 술김에 나왔을 뿐이라는 희망.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신혼이고 아직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만들고 싶은 시기였기에 솔직히 외박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 친구들이랑은 오래된 사이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들 모이기도 어렵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나는 한참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1박 2일인데 뭐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 그 말에 아내는 조금 안심한 듯 보였고 다음 날 아침 간단한 짐을 싸고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괜찮아. 그냥 나 혼자 갈게. 하면서 혼자 급하게 나가더군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본가로 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간만에 부모님과 오붓하게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찰나 갑자기 어머니가 식탁 옆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구토를 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위내시경과 CT 촬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고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이가 말하길 위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바로 입원하셔야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병실을 잡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며칠 휴가를 낼 수는 있었지만 계속 옆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꺼짐. 계속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어. 위암이래. 지금 상황 너무 급해서 그래. 지금 바로 서울 올라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놀러 간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전화기라도 고장난 건지,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했고 밤새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어머니는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인은 빠르게 수술해야 합니다. 위전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아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정말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이지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라 하면 또 병원에서 민망해지고 복잡해질 뿐이다 싶어서 그럼 교대하고 잘 간병해. 나 회사 좀 다녀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아버지는 얘 안쓰럽다. 잠깐 집에 다녀와라. 씻고 와.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아내는 집에 다녀온다더니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언제 오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또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모든 혈압이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대로 침대 옆으로 가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병원에 계시잖아.
왜 전화도 꺼나?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씻으려고 들어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놀러 가서는 연락 한 통도 없다가 병원에 와서 교대하자마자 또 사라지고 씻으러 갔다가 잠들었다. 아내는 얼른 짐을 챙기며 이제 병원 갈게 라고 말하며 제채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봐 라고 하자 아내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야 라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나 우연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숨어 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아내에게 간병을 맡기고 저는 잠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연차가 길게 필요했고 업무 정리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병실에 앉아 계시다가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드시고는 너희 어머니도 힘들지만 너도 얼굴 좀 피고 일 봐라 하시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그 감정이 계속해서 제 옆을 맴돌았습니다. 전화 끄고 있었던 일, 병원에서 교대하자마자 씻고 온다더니 잠들어 버렸던 일, 그리고 그 낯선 전화들. 그게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해도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마음이 잘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집안이 이렇게 뒤숭숭한 시점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람의 예감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머니의 수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집에 좀 다녀올게. 너무 지쳤어. 그래, 쉬어. 나 연차 정리해놨어. 내일부터 내가 병원 있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집에 가서 쉬겠다는 말이 너무 무심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날 아내를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주차장 입구 쪽에 낯선 남자와 여자아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들이 아내를 보자마자 분명히 얼굴을 알아보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황급하게 뛰어내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른 가. 병원 가야 하잖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문을 닫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남자와 여자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돌리며 백미러로 바라본 그 장면. 그 여자아이가 아내에게 달려와 울듯 매달리는 모습. 그 장면이 제 눈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때의 불안감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구지? 왜 저렇게 아이가 아내를 껴안는 거지?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의 회복과 식단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퇴원만 하면 되기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전히 마음속을 짓누르는 그 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퇴원 준비가 되어 아내는 먼저 병원을 나가본가 정리와 식사 준비를 한다며 떠났습니다. 전 병원비, 정산과 간병인, 정리 등을 마친 뒤 부모님을 모시고 본가로 향하려던 찰나 병원비 일부를 현금으로 드리려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입을 벌리고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출금 날짜는 며칠 전. 정확하게 제가 회사에 다녀오던 그 즈음. 이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저 아니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통장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 퇴원에 집중해야 했기에 그 감정을 꾹 누른 채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불같이 치솟는 의심과 분노.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어머니 먼저. 어머니는 퇴원 수속을 밟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부축해 본가로 모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였고 그 아이는 누구였고 그리고 1,000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머니 퇴원을 무사히 마치고 모처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음도 몸도 다 지친 상태라 잠깐이라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며 쉬고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점심상을 간단히 차리고는 허겁지겁 준비를 하더니 장 봐야겠어.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며 황급히 나가려는 겁니다. 말은 장을 본다고 했지만 그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게 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다. 나는 그대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고 아내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근처 벤치로 향하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2명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그 집 앞에서 봤던 그 남자, 그리고 아내에게 매달려 울던 여자아이, 그 둘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보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고 그때 아내 손에 들린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발 이거 받고 그냥 가. 더는 못해줘. 나도 이제 사는 게 버거워. 그 말과 함께 아내는 봉투를 건넸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무표정하게 옆에 선 여자아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도 뭔지 모를 표정으로 계속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는 무릎을 꿇듯 벤치에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는 못 참고 조용히 걸어가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말해야지. 지금 뭔 짓을 하는 건지 똑바로 말하자고. 아내는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눈귀엔 이미 눈물이 가득했고 그냥 좀만 더 시간 줘. 설명할게. 제발 지금은 다그치지 마. 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집 앞까지 와?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빼서 저 사람들 준 거야?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말할게.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만은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들어줘요.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그 사람은 내 전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 나 혼전 임신이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부모님이 억지로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 도박 중독자였어요. 돈만 보면 미쳐가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엔 혼인신고도 못한 채 1년도 안 돼서 도망치듯 헤어졌어요. 그럼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 2급. 말도 잘 못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친정에 맡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재혼하면서
엄마가 그 애 데리고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그 남자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그 애를 데리고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억울하다. 이 아이는 네 책임도 있다면서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몰래 당신 통장에서 돈을 뺏어 준 거예요. 한 번만 더 주면 진짜로 그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함께 웃고 밥 먹고 살던 내 아내가 맞는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구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집에 가면 밥도 없고 엄마는 안 보이고 그 말 듣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굶기지 말라고 그 돈을 준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부모님 병원비로 쓰려고 뽑으려 했던 그 돈이 장애가 있는 딸을 굶기지 말라며 그 전 남편이라는 놈에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갔다고? 아이한테 밥을 먹이려고 1,000만 원을 준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협박처럼 아이를 앞세워요. 애를 딱 데리고 와서 내 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애가 나를 보면서 웃는데 도저히 그냥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듯디가 갈렸습니다. 그 전 남편이라는 새끼 기껏 장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앞에 던져놓고 밥 좀 달라, 돈 좀 줘라 이러는 인간인 거다.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 넘기려다 보니 한 가지가 다시 목을 조이듯 날 찾아왔습니다. 그 애 애초에 네가 버린 거잖아. 그때 그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 못해서 그냥 떠난 거잖아.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난 감당 못했어요. 애가 너무 작고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은 도박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쳤어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임신했고 장애 있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남편도 아이도 다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리고 몇 년 뒤 나한테 와서 평온한 얼굴로 웃고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순간 아내를 보고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그때 도망쳤고 그 새끼는 장애 있는 애를 앞세워서 지금 돈을 뜯고 있고 그 애는 도대체 뭐냐?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냐? 내가 말하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헷갈릴 만큼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반, 겨우 신혼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그 사람들 안 만나. 정말 속인 거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죄송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렇게 사죄하고 빌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마음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자기 자식을 한때는 품었다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도망쳤다는 여자가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이해해줘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내 가족의 일상 안으로 새우며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막히고 괘씸했습니다. 한 이불 덮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아이 얼굴이, 그 남자의 표정이 떠오를 것 같았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계속 저를 갉아먹을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1,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도 그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딸을 앞세워 돈을 달라고 나오면 또 조용히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겠죠. 그걸 불쌍하니까, 애가 배고프다니까 같은 말로 정당화하면서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그 집의 후견인입니까? 그놈의 대출 창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 주는 등신입니까?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참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투도 조용했고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밀을 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부모님 앞에서 웃고 내 옆에서 밥 먹고 내 미래를 함께 꾸려가겠다는 말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장애 있는 자식까지 감췄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현실이라는 걸 나 몰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여자는 없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생각부터 들 것 같고 결국 다시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아버지께도 이 일로 상처만 드렸습니다. 몸도 아프신 와중에 아들이 잘 산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은 오히려 걱정만 안겨드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말씀도 안 드렸지만 제 눈치 보시는 그 표정을 보며 속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도는커녕 이런 사람을 며느리라고 데려왔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만 드렸다는 게 정말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녀는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법적인 정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자 변호사도 판사도 어느 누구도 제 선택을 막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람의 그림자에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얘기, 이곳에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조심스러워지는 날들이네요.